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론 수업입니다. 여덟 번째. 저 지금 한 2주? 2시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손가락 꽂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꽂고 계시죠? 재밌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장애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 등록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장애 유형 하나하나를 좀 속속들이 알고 장애의 특성도 알고 이렇게 넘어가면 더 좋기는 한데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시간들이 길어져서요.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또 말씀을 드릴 때는 보건복지부 들어가셔서 자료를 좀 찾아봐라.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라는 걸 찾아서 각각의 장애 유형마다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병원들은 어딘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복 기준이나 합산 기준 적용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 15개를 다시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2019년도 걸 가지고 봤었으니까 되신다라고 하면 시험을 보기 전이나 공부를 하시는 시점에 최근 것들이 나온 게 있는지를 한 번 더 복지부에 들어가 찾아보시면 좋겠다. 엑셀로 쭉 정리된 것들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 드렸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한번 찾아보는 아름다운 센스 이렇게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엄청 지겨울 수도 있고요. 엄청 외울 게 많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간략간략하게 일단은 핵심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장애인 복지 관련 법들입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법들. 일단은 19개만 정리들을 했어요, 여러분. 뭐 이제 크게는 19개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법의 실효성 등등을 위해서 법을 그러니까 개정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새롭게 제정된 것들은 없어서 2017년도에 만들어졌던 점자법까지를 해서 지금 19개의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하되 중간중간에 중요한 법들은 살짝 긴 것도 있으니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법 이름은 최소한 법명과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하면 지겹지만 그래도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었던 법이죠.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처음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만들어졌죠. 어머나, 날짜를 빼먹었네. 언제요? 1981년에. 그렇죠? 1981년에. 그래서 현재 장애인 복지법의 시초이고요. 이때는 주로 이제 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이 줄을 이뤘었어요. 직업재활시설은 어떻고 이용시설은 어떻고라는 내용들이 주로 만들어졌었고 이 법에 따라서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전담부서로 보건복지부 내에 재활과가 신설되었다라는 이야기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처음에는 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걸로 장애인 복지법에 이 시초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거는 1989년입니다. 심신장애자의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했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 사항에 대한 심의기관을 두게 되어 있었고요. 보사부 산하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게끔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때 장애인 등록제를 신설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랑 관련해서 이 법상으로 이제 등록제를 신설했지만 말씀드렸을 때 장애인 등록과 관련돼서 시범 사업은 몇 년도? 87년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88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 법상으로는 1989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이 법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는데요. 지금 상세하게 장애인복지법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장애 발생 예방,
그다음에 재활 의료, 중증 장애인 보호 및 보호자 배려,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 장애인의 직업 지도, 장애인의 주택 보급, 그다음에 문화 환경 정비, 경제적 부담 경감. 그래서 전화나 철도 등등을 이용할 때 장애인 감면해 주는 것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89년도 법안에. 그리고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고 장애인 수첩을 제도화해서 도입해요. 그 전까지는 장애 심사표가 있긴 했지만 장애인 수첩이 없었죠. 요즘에는 장애인증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 지금 주민등록 네모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주민등록처럼 이 플라스틱에 신용카드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카드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저 시점만 해도 파란 색깔의 이렇게 길쭉한 책자 같은 게 장애인 수첩이었어요. 파란 색깔로 돼서 접혀 있는 거. 여권이 이렇게 길쭉하더라고 하면 이 장애인 수첩은 옆으로 길쭉한 걸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수첩들이 있었는데 이 수첩을 도입했던 것들이 19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법 안에서는 복지 조치도 다양화했어요. 그래서 복지 조치로 재활 상담, 그다음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입소, 그다음에 통원 치료,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급,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급, 그다음에 보장구를 교부하고 수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보장구랑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는 것,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는데요. 또 담배 소매인을 우선 지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 유보 직종 뭐 이렇게 얘기들을 잠깐 하고 또 이제 우선 구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그다음에 담배 소매인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우표류 판매업을 할 때도 허가를 해줬었어요. 장애인들에게.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내용들을 복지 조치로 담고 있었고요. 또 자립훈련비를 지급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와 공공시설 우선 이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뀐 1989년도에 복지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복지 조치로 이제 생계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 건물 등의 다중 이용 시설에 편의 시설들을 설치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죠. 근데 장애인 복지법 안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고요. 방송에 수화, 자막을 삽입하는 것도 이 법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에서 우리가 81년도에는 시설을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용시설하고 직업지원시설 중심으로만 나와 있었죠. 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재활시설, 요양시설, 유료복지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 녹음서 출판시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눠져 있고요. 뭐 나중에 넘어가면 지금 체육시설 뭐 이런 거 기타 등등도 있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시점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다 많이 개편을 했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설정했다. 장애인 날은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4월 20일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하고 장애인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장애인복지법이 1999년도에 전부 개정이 되죠. 이때 우리나라의 이 한참 당사자들이 이것저것들의 주장들을 하면서 99년도가 되면서 장애인복지법들이 전부 개정을 한 번 더 하는데요. 이때 장애인복지 시책이 강화가 됩니다. 장애 범주가 기존의 5개 영역이었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체에서 정신질환, 신장질환, 심장질환을 장애로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이 시점에 2개가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뭐가 들어갔었죠? 지체에서 뇌병변, 그리고 지적에서 발달이 별도로 나왔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보사부 산하에 장애인 그 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 방송 프로그램 행사의 수호 통역과
자막을 실시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점자 도서와 음성 도서를 보급하는 것들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나왔던 것들을 본격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없었던 선거 장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용 투표 보조기구 등등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들을 99년도 법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받죠. 요즘엔 장애 자동차세. 그래서 한동안은 이 부모님들 또는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장애를 받거나 자녀가 장애 등록을 하면 그걸로 장애 자동차를 사고 세금을 감면받아서 한참 말이 됐던 적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을 했었고요. 또 장애인 생산품 국가 및 지방자치에서 일단 우선 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도모했었죠. 이 99년도에 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 형태로 장애인 복지법 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앞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체계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편하는 시점이 199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생기고 중증장애 보호수당들이 추가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생계보조수당이었었는데 이거를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수당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재활보조기구들을 교부하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 개발, 재활보조기구 등 뭐 업체, 육성 이런 것들까지도 장애인복지법에 다 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을 계속 보시다 보면 나중에 재활보조기구랑 관련된 법들이 따로 나오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 보조기 기사의 국가 자격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직업재활 규정을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것들을 보다 적극적인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이름들을 바꿔갔다라고 이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07년도에 한 번 더 장애인복지법이 이제 전부 개정들이 됩니다. 2007년도가 장차법이 생기기도 했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저것들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2007년도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호와 재활, 시설 지원, 전문 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던 서비스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최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춰서 생활, 자립생활, 인권, 장애인 당사자주의로 확 바꿉니다. 그전까지는 재활에 초점들을 뒀었어요. 그래서 시설들도 재활, 직업재활시설에서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렇게 나눠줬던 것들을 2007년도가 되면서 유엔의 권리협약 기타 등등으로 장애인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도 자립생활과 인권,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그다음에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등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 시점에 2007년도에 재활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립생활과 장애인의 정책 결정에 참여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법이 전부 개정됩니다. 자, 우리나라 법들도 시대적인 흐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가 되면서는 장애인의 가족 지원이 포함되고 피해 장애인의 쉼터, 그리고 이제 2017년 12월 달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에 언급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올해 6월 달이 되면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뭐 기타 등등의 것과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범죄를 정의하고 장애 학대를 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것들이 어렵게 되는 형태까지도 포함돼서 장애인복지법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로 장애인복지법은 사실상 처음 81년도에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의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했어요. 사실상 이 법들은 어디서 보면 된다? 법제처, 그렇죠? 법제처에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을 치시면 이런 거 있죠. 뭐 연역들이 쭉 나오면 그걸 다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돼요. 보기 어려우니까 뭐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것만 기억을 하셔도 장애인복지법의 내용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는 같다 생각하시니 너무 욕심은 안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법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이 법은 1990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0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18년에 한 번씩 더 전부 개정되고 일부 개정되는 법들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소소하게 개정된 것들도 있었으니까 그것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90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됐고 2000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법이 제정될 때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이 법은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장애인 고용 촉진 운동들을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고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의 주요 내용 안에 직업재활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업지도, 직종개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등의 것들에 대한 이 각 서비스 내용들까지를 전부 다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용제도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요 부분만은 좀 알고 넘어가자고 정해놓은 게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이 있어요. 저희 나라 저희지 아니죠.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 제도 중에 할당 고용 제도, 즉 의무 고용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있을 때 장애인을 반드시 몇 퍼센트 할당해서 고용해야 된다. 할당, 임의 할당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상위 군경들이 많이 나왔을 때 각 나라들이 재취업과 고용을 위해서 처음 만든 법들이 이 할당 고용과 의무 고용의 얘기들이었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의무 고용이라는 할당 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인 기업 사업주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정 비율 이상 이 할당 고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1990년도 만들어질 때는 사실 2%였어요. 300명 이상이었고. 근데 지금은 보시면 2021년도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4%는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자, 뒤집어 말하면 상시 근로자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3.4명은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은 3.1%를 고용해야 돼요. 근데 이게 100명일 경우가 아니라 50명만 넘으면 반드시 이것들을 고용해야 되고 이 숫자만큼을 이 숫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부담금이라는 것들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나름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의무 고용률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거고요. 의무 이제 그 업체가 아니에요. 의무 고용 업체가 아닌데 장애인들을 또는 의무 고용 업체여도 의무 고용률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이제 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내고요. 이 초과해서 넘어가면 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증의 남성인 경우는 30만 원 한 달에, 그다음에 경증의 여성인 경우는 45만 원, 중증의 남성은 60만 원, 중증의 여성은 8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의무 고용률을 놓고 그거에 대비해서 초과된 만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저만큼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들을 우리는 취하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얘기 있고요. 그거에 따른 뭐 총액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2021년도에 부담금 납부 총액은
해서 이제 부담 기초액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안에서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운영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사실상 저 부담금,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야 되는 부담금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들었었죠, 한동안은. 내가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벌금을 낸다. 이게 우리나라의 한동안 이 이야기였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사업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장애인 고용하고 싶은데 그만큼 능력되는 사람들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기는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이 전문가랍시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 많은 업무들 중에 잡을 쉐어링 하면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죠. 아무튼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안에는 2018년도에 장애인의 인식 개선 교육들을 강화하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사업주로 하여금 연 1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들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볼 법은 정신보건법입니다. 이 정신보건법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1998년도에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정신보건법으로 전부 개정이 된 거고, 2017년 5월 달에 법명 자체가 아예 바뀝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저 어딘가의 문제에서 정신보건법이 이 전부 개정했을 때 바뀐 법률 명칭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정답인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 길지만 한번 여러 번 읽어보셔서 머릿속에 이렇게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현행법의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이건 2017년도에 바뀐 법들인데요.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법 안에 정신건강 증진, 앞엔 정신보건이었잖아요. 정신건강 증진이 들어가면서 정신건강 증진의 장을 신설해서 일반 국민부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이 근거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정신질환자 자체를 엄청나게 하고 그들을 위한 보건법이었었는데요. 이 2017년도가 되면서는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걸로 일반 국민들까지 전부 다 포괄하고 있으면서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 입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그 전까지는 강제 입원이 그냥 됐었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근데 지금은 동의를 해야 되죠. 가족이나 기타 등등이. 그리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했었고요. 한때 우리 정신병원은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 듣지 않으면 그냥 감금해버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법들이 자꾸적으로 바뀌면서 동의 입원 제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의한 행정 입원 제도를 개선했었고요. 8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복지부 내에 마련되면서 이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유형들을 다양화합니다. 그래서 퇴원이나 임시퇴원이나 처우 개선 조치나 외래 치료 명령 조건부 퇴원,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재심사, 다른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등등으로 결정 유형들, 예전에는 입원, 퇴원 이런 것들만 있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했다, 다양화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퇴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0년도가 되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 트라우마 센터의 심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2020년 12월 달 법안에 다시 한번 포함을 시킨 적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97년에 제정이 돼서 1998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장애인들의 말 그대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이에요. 장애인들의 시설, 설비, 정보에 관한 접근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편의시설 설치 대상, 그렇죠? 그 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들을 규정했고 세부 시설 기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만들고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하고 있고요. 국가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그리고 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 역시도 이 법 안에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이 이용이 많은 공공 건물이나 공중 이용시설에 휠체어 등을 비치해서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또 주차 표지판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한국장애인 인권헌장입니다. 199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 장애인 인권헌장은 보건복지부나 기타 등등의 지침에도 맨날 나와 있죠.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헌장들이고요. 제가 보통 때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읽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이라는 것들을 쳐서 1번부터 13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차별 받지 않아야 되는 것들,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장, 그다음에 시민권,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이 능력 개발, 필요한 교육, 직업 선택, 그리고 문화예술에서의 참여, 가족과 함께하는 권리, 그다음에 사회로부터의 학대, 분리받지 않을 것, 그다음에 자신의 인격, 재산 보호,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그다음에 이 기타 등등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필요한 지원, 그다음에 특수한 욕구에 대한 국가 정책의 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죠. 199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바뀌면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시켰던 것처럼 한국의 장애인 인권 헌장에서는 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것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 번쯤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12월 달이 되면 인권 헌장 선포한 달이 되면 사람들이 이 장애인 인권 헌장 이렇게 돌려서 릴레이 이런 것들 하시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개념화해서 잡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제가 좀 급하게 막 나가서 여러분들이 좀 졸릴 것 같긴 하지만 기지개 한번 이렇게 어깨 한번 피시고 계속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입니다. 2005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는데요.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장애인을 소극적 시혜 대상이 아닌 국민 경제의 주체로서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창업, 장애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이 2005년도에 마련됐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 창업자 및 창업 지원 관련된 사업주를 우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장애인 기업을 우선해라.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라는 것들이 마련이 됐었고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제한을 위한 세제 지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장애인 기업들을 설립할 때 필요하다면 국공유재산이나 시설들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안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우리 법 엄청 본 것 같죠? 아직도 10개 넘게 남았죠? 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2005년도에 제정됐고 2006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보행 환경, 그러니까 이동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서 인간 중심의 선진 교통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 법에 따라서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뭐 도로 설치, 기타 등등을 할 때 이동 편의 이 설치 기준들이 마련이 됐고요. 이 시점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계획, 그리고 도시철도 차량을 운행할 때 일정 부분의 교통약자 전용 구역을 만드는 것, 이것들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다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 우선 구간으로 지정하는 것 역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정의되어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2005년 그리고 2006년도에 시행됐습니다. 뭐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봐야 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2007년도에 제정되었고 2008년도에 시행되었죠. 세계 최초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인 ADA법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1990년. 자,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받은 사람들의 권익 구제,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자, 이 법에서는 차별 행위,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하고 있는데요. 차별 행위는 장애인 차별 행위는 일단은 모든 것들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입니다.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경우. 그다음에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하지 않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으면 이거는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거. 이거 차별이죠. 자, 이 중증 장애인들, 뇌변변 장애인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는 시간을 비장애인들이랑 똑같이 준다.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는 거죠. 이거 차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제한, 배제 이런 걸 하지 않지만 이것들을 표시하는 광고를 행하거나 광고를 조장하는 경우에도 차별이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장애인을 돕기 위한 동행자, 도와주는 사람들, 후견인, 보호자, 기타 등등등에 대해서도 앞에서 봤을 때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차별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는 차별이 되고요. 아울러서 보조견, 장애인 안내견 있죠? 하얀 색깔의 안내견이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나 이럴 경우도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내견 옛날에 못 데리고 들어가서 롯데마트 난리 났었죠, 한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재화와 용역 제공에서의 차별 금지, 그렇죠? 그리고 금융 서비스에서의 차별 금지, 그다음에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차별 금지, 모 부성권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엄마가 될 수 있는 임신의 권리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 이렇게 불임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고, 결혼 등등 마찬가지고요.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공에서의 차별 금지,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 법에 따르면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이고요. 장애인 차별이 발생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이거 우리 장애인에 대한 법으로 가장 먼저 생긴 법이다라고 해서 장애인 특수교육진흥법으로 197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시행이 되는 거죠. 장애인의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생애 주기에 따른 그다음에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라는 것들을 주요 목적으로 갖고 특수교육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기존에는 교과, 그다음에 치료, 직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였다면 지금의 특수교육은 그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 과정과 교육 서비스들을 바꿔내는 것. 그다음에 치료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관련 서비스라는 것들을 바꾸면서 뭐 상담, 기타 등등등등 등을 포함해서 이 서비스 안으로 포함이 돼서 들어갔다는 내용들. 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앞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할 때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보면은 아까 학습장애, 아니 전에 학습장애, 건강장애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었죠. 이 시점에 세분화되어서 들어갔었고, 아울러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 교원의 수급계획 등등을 위한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끔,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의 의무 교육을 3세부터 17세까지, 그 전까지는 중학교까지만이었죠. 그걸 갖다가 유치원, 중고, 초, 중이었는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를 전부 다 의무 교육을 받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 체계, 그다음에 고등교육, 평생교육, 아울러서 장애학생 지원센터, 대학마다 요즘 다 있죠. 그리고 지자체 복지부에서 만드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시설 이런 것들도 설치 운영하게끔 법에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 규정을 법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직업교육이라는 걸 명칭을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변경을 한 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2007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바뀌면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변경됐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포함됐다. 그리고 의무교육 대상자도 확대됐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입니다.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만든 특별법인데요.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자를 돕기 위해서 이들이 만든 그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결국은 다 급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것들은 장애인복지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조항 이야기 제가 한 적 있었는데요. 그 조항 역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생기면서 거기선 조항에서 빠지게 되겠죠. 대신 아예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만드는 특별법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법 우선, 뭐 특별법 우선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법에 우선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부 장관이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때 공공기관이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게 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뭐 1% 이상 구매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즘엔 평가도 받죠. 그리고 이제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사실은 이제 질이 좋니 안 좋니 이런 것들 때문에 품질 인증 제도라는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각각들의 생산품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정 기준들을 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고요.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만들어진 장애인연금법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등록제도 이야기할 때 2010년도에 장애인 등록제 안에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심사하는 내용들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고요.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생활을 도모하는 건데요.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연금법에서 1급, 2급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그것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집니다. 장애인 연금은 이 기초급여라고 하는 것들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로능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이 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로능력이 부족하니까. 특히 요즘처럼 뭐 자기가 일한 만큼 성과 중심 일하는 시대로 가다 보면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이 상실되고 감소되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이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는 것이 기초급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는 비용들, 의료비 등등의 이제 추가 비용을 주는 것들이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은 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적으로 가는 기초급여와 추가 급여에 주기 위한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따른 이제 이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를 제가 지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부가급여는 그러니까 기초급여는 매 년마다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부가급여는 월정액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2028년까지 국민연금법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까지 인상을 하겠다라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올해의 장애인 연금 내역인데요. 자,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연금법 상에는 중증장애인이라고 나오면서 종전에 1, 2급과 3급인 중복장애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가 122만 원 미만, 그렇죠? 그리고 부부 가구가 195만 2천 원 미만일 경우에 이제 선정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급여들마다 보면은 기초급여는 30만 원입니다, 그렇죠? 기초급여는 64세 미만까지 주는 거고요.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예전에는 이 노인 장기요양에서 노인 요양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장애인 연금에서 같이 받고 있죠. 그래서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18세에서 64세까지 기초급여가 30만 원, 부가급여가 8만 원인데요. 65세가 넘으면 기초급여가 없어지면서 부가급여로 기초급여를 포함한 38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포함이 된다라는 정도 기억하시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올해 기준이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2011년도에 제정이 됐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사실상 장애인과 관련된 법들은 2007년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넘겨서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장애인 활동 지원법은 2011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 급여에 관한 사항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생활들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게 이 법의 제정 취지입니다. 자, 이 법안에는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그리고 활동 지원 급여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활동 지원 급여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간 보호 및 그 밖에 활동 지원 급여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들은 어떤 자격으로 되느냐라는 내용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활동 지원 급여 비용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줄 거냐라는 걸로 일단은 100분의 15%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주도록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법 안에서는 저희는 이제 올해 것만 좀 보자라는 걸로 2021년도의 활동 지원 서비스들을 좀 보면은요. 이 활동 지원 서비스의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64세의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중에 서비스 지원 종합 대상 결과 활동 지원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월 환도액은 84만 2천 원에서 673만
원까지가 가능한 거고 이거 저거는 이 최대 한도입니다. 그리고 특별 지원 급여의 경우는 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출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112만 원, 그렇죠? 자립 준비를 하기 위해서 28만 1,000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했을 경우에 28만 1,000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이 노인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면서 서비스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활동 지원이 64세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서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서비스 비용들이 확 차이가 나죠. 저희는 보면은 활동 지원은 83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65세가 넘어가면 그만큼의 금액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감소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 서비스 사업들을 지금 올해 하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11년도에 제정돼서 2012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자 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고, 아울러서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원 대상은 어떻고, 또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라는 것들을 설치, 운영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장애아동의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상에서 제정될 때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발달장애인법에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2개끔 되어져 있고요. 장애아동 복지법에는 중앙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나름 센스 있는 상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법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약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법인데요. 2012년도에 만들어졌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보실 때 장애인, 노인 등에 관한이었었는데, 원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을 선정하고 공고하는 것, 그다음에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한 주거약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들이 이 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다시 원문자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 그다음에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최저 주거 기준과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일정 비율 이상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의무 건설해야 하고요. 또 주거약자 등이 주택을 개조하려고 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을 빌려줘야 된다. 그리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죠. 발달장애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15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리고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 체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등을 마련한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지원 대상은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라고 정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들을 위한 보시다시피 성년 후견제, 전담 조사제, 그다음에 발달장애 대상 범죄 신고 의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한 것 등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모 교육, 상담, 그다음에 부모들의 휴식 지원을 위한 부모 지원, 비장애 형제자매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에 보실 법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저희 장애인 복지법 상에
보조기기들을 연구하고 이것들의 판로를 개선하고 품질 관리를 유지한다라고 했었던 항목 기억나세요? 장애인 복지법을 한 번 더 휙 돌려서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 법이 마련되면서 그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빠지게 되겠죠. 별도의 법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애를 예방, 보호하고 활동하는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는 보조기기의 지원이나 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다. 그리고 품질 관리, 유지, 유통기간 자체가 허술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법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보조기기의 산업화, 유통을 시키기 위한 법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기라고 하는 것들이 장애인, 뭐 노인들의 신체 일부라는 개념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바지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법률이겠다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초기에 이 법이 생길 때는 되게 오랫동안 끌었어요. 너무 이 보조기기를 만드는 이 산업 또는 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들이 아니냐라는 얘기들 때문에 뭐 반대도 있었고 기타 등등들이 있다 결국은 2015년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뭐 삶의 전부, 삶의 이 생활의 일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 역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위한 법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제정되고 2016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장애인 건강권법이라고 얘기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거는 2015년도에 제정이 되고 2017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인 규정에서 벗어나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 법 자체는 장애인의 건강보건 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이것들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장애인 건강증진센터 등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닥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필요한 법들은 대부분 다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제 남은 것들은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한국 수화 언어법이죠. 2016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수어 통역사 하시려고 하니 이 법은 전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한국 수어가 한국어랑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이 농인들의 공용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수어를 보급하겠다는 거, 그리고 발전시켜서 농인들의 교육, 사회, 문화 등등의 이 생활 영역의 기반으로 이 수화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수화 언어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때 제정할 때 2016년도에 한국의 수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 수어 발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3년마다 농인의 한국 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끔 명시하고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의 한국 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 대해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서 여기 안에 그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하시는 거 저기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에 지원하시려고 공부하시는 거죠. 맞죠? 그냥 하는 거 아니죠? 나 자격증만 있으면 이거 아니죠. 청각장애인들과 농인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인데 그들의 삶에 굉장한 이 향상이 되는 진리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법은 제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읽긴 했지만 한 번 더 찾아서 길지 않습니다. 법 자체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어 통역사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나온 법은 점자법입니다. 점자법은 똑같이 2016년에 제정이 되었고 2017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면 되게 영역별로 다 나왔죠. 그래서 발달 별도로 있죠. 정신 따로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시각과 관련된 점자법 따로 있죠. 그다음에 이 청각과 관련된 수어법 따로 있죠. 요즘에는 자꾸 법들이 세분화돼서 개별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서비스 중심들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일본은 신체장애자 복지법과 지적장애자 복지법이 별도로 있다가 장애자 기본법으로 합쳐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즘 드는 생각은 장애인 복지법으로 시작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자꾸 세분화된 법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우리도 장애인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과 같은 장애에게 그런 법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듭니다만, 아무튼 법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자법은 점자가 어문,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글자와 이 어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공식적인 문자임을 밝히고 점자의 발전, 보존, 교육, 보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점자 발전과 보존을 위해서 한국점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점자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본 적도 없죠. 근데 우리 법을 알려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점자위원회를 두고 점자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의 필요성을 알리고 점자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며칠?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며칠이요? 점자의 날은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점자의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19개의 법을 살펴봤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넘어간 법들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는 센스 가지시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음에는요. 법만큼 지겹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제 가볍습니다.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것에 대한 추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한 시간 동안 법 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